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실하다는 말 하는데 왜 주저하는 느낌이 들지?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도. 네. 토를 달지 않으려고. 그래.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실한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 김프로입니다. 가끔 네.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래. 되새겨줘야 돼. 영화 되새겨줘야 좋아한다고만 하면 또 오해하실 그치.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오빠 생각을 한번 보내셨던 분이 AS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요런 거 환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일단, 긴 말 하기 전에, 오빠 생각부터 하고 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13회 오빠 생각 주인입니다. 오빠들 생각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게시판 가족들 말씀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 글로는 제 생각을 비교적 검열 없이 잘 표현하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일에 싫은 소리는 꺼냈다가도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신발에 묻은 똥 취급하라는 배 감독님의 말씀 정말 통쾌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랄까요? 오늘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춤 배울 생각 없냐고 자기랑 저랑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같이 다니자고 하는데 둘이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제가 집 근처 문화센터 냅두고 뭐하러 이 언니를 만나러 이동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바쁘다고 하니까 실제로 갑자기 바빠지기도 했어요. 자기도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절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언제 시간 되냐고 질척거리네요. 아, 이 언니 정말 왜 이러는지.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요? 난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항상 언니가 먼저 뭐 먹자 뭐 하자면서 불러내놓고 정작 그런 태도였네요. 여행 가자고 불러놓고 늦잠 자서 차표 시간에 2시간이나 늦고 이 관계 끊을 때 끊더라도 그 심리나 좀 알고 싶습니다. 술친굼도 물론 좋지만 오빠들의 귀한 조언이 더 값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술친굼이 필요하구만. 네, 저희가 보내드린다니까요. 네. 그럼. 막상 술친굼은 또 받으면 좋습니다. 아유, 그럼. 네. 질문 주셨는데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낼 친구가 없는 걸까요? 없는 것 같죠? 지금 이 언니에게는 카톡창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말 걸 대상이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짐을 굳이 혼자 안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격상 하지 말란다고 안 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네.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냥 말 못하고 끙끙거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하라고 말씀드려 봐야 또 생각만 하고 맞아 그리고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답을 최대한 하지 마시라. 네. 그냥 소극적으로 뭐 안 만나고 답 늦게 하고 답 건너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쪽에서 알아서 제풀에 제풀에 그냥 꺾여 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현실적인 조언 아니냐. 네. 예를 들어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언니한테 뭘 하자로 카톡이 왔어요. 저녁 7시 반쯤.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일자를 지워지지 않도록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상태로 한 이틀 그냥 둡니다. 그러면 이 언니의 패턴상 짜증을 낼 거예요. 네. 넌 익십이냐 뭐냐 왜 답을 안 하냐. 어머 언니 너무 미안해요. 제가 며칠 동안 너무 바빴어요. 어떡하죠? 라고 말을 흐립니다. 그러면 언니가 한 3, 4일 뒤에 또 뭘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카톡이. 네. 읽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럼 또 화를 내겠죠? 전화가 똑같이? 오겠지.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회의 중이라 잠시만요. 네.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둘 중에 하나 반응으로 귀결이 돼요. 대놓고 제대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김포로 말한 것처럼 제풀에 그냥 쓱 하거나 대놓고 화낼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놓고 화를 내면 이때다 싶은 거예요. 네. 언니 진짜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저도 진짜 너무 바쁘고 힘들었었어요. 네. 제 사정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저 정말 너무 그럴 때마다 언니 보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김 선생의 가능한 초식인데 그렇지. 이분은 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화를 먼저 냈으니까. 그렇지. 이 그쪽이 말을 먼저 화를 못한단 내니까. 말이야. 그냥 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화를 내도 대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새로운 초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서로의 말에 대답하면 지는 게임. 뭔지 알지? 자기 할 말 계속 하는데
서로 자기 할 말을 계속해 딱 붙어 서가지고 그러다가 근데 내가 얘 말에 대답하면 그대로 게임 지는 게임이 있거든요. 강호동이라 하여튼 뭐 나온 무슨 완전 옛날 프로그램에서. 저도 약간 부대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게 없다 그러면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거고 모두가 그게 사실 부대끼긴 하는데 특히 이분은 그게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을 힘든게 하는 이 언니는 사실은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친구가 아니에요. 다산 콜센터가 되신 거예요. 그렇지. 다산 콜센터처럼 자기를 이용하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다산 콜센터처럼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 춤배우러 갈래? 어디서 중간 지점 만날래? 라고 할 때 플로리다 프로젝트 몇 시 상영 우리 집 앞 극장 캡처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근데 이 언니가 정말로 대꾸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누군가와 너무 소통하고 싶은데 그게 유일하게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라면 한두 번 맞춰줄 수도 있어. 집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다산 콜센터 같은 친구를 끊어내려고 내가 막말을 나 편한 대로 나 원하는 것만 그냥 대꾸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관계가 개선된 경우도 있어. 진짜로 우리 집 앞으로 와서 바쁘면 내가 잠깐 그냥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 커피는 내가 들고 갈게. 대답 안 하면 우리 집 앞에 와서 얘기해. 그럼 난 편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라.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걸 계속 한번 말해봐라. 근데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언니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좀 무례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본인만 중요하고 그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같이 해놓자고 해놓고 그것도 자기가 잊어버리고 안 나가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면서 뭐라 하면 오히려 짜증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이분과는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지. 지속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봐야 내 손해니까 뭐 옛날부터 알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와서 알게 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끊는 거를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정중하게 계속 거절하시라. 이유를 만들어서. 그럼 그게 여러 번, 대여섯 번 반복되다 보면 이 언니가 짜증을 내다가 그만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안 할 텐데 굳이 싫은 소리 하고 막 하지 말고 그래죠. 이유를 맞아. 계속 만들어. 맞아. 그래서 작정하고 한 달만 이유를 계속 줘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세상의 거예요. 모든 거절해야 되는 이유들. 그럼 한 달만 계속해서. 그러면 통화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지. 받지만 마라. 아 그래요? 어. 나는 받아도 된다. 받아서도 계속 이유를 내게. 근데 그러면 이게 피곤하거든. 왜냐하면 이분이 글로는 제 생각을 비교적 검열없이 잘 표현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눈치 보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요게 뭔지 알 것 같은데 통화하고 말 섞고 아니면 대면하고 얘기할 때 좀 부대끼는 스타일인 거야. 말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존재하시라. 이 언니에게. 그것도 방법이죠. 네. 핑계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돌려막기도 힘들어. 쉽지 않지. 그치.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할 딱 하나의 어떤 거짓말하고는 좀 그렇고, 그럼 핑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 생겼다. 남자친구 생겼다. 언니 저 남자친구가 생겨서. 춤 배우러 갈래?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돼가지고. 어디 뭐 커피 한잔 할래? 그때 남자친구랑 여행 가야 돼가지고. 제일 세긴 하네요. 그래. 그거 한 두어 번 하면 그냥 떨어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그러면 우린 또 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드려야 되잖아. 이 언니가 집착하면서 그게 거짓말인 거를 막 혼자 막 알아내려고 할 수도 있어. 알아낼 분 같아. 그치. 알아낸다고 해도 그냥 일관하면 됩니다. 그냥 난 남자친구 있다. 그렇지. 그게 결국은 이렇게 다소간 무례의 짓이라는 주문인 건데, 우리 셋 다 공이. 가장 이분이 이 남자친구 생성설에서 뭔가 곤혹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러면 밥 사줄 테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나와. 요 장면이거든요. 남자친구 싫대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낯을 되게 가린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데 정말 나를 화나게 집착하고 자꾸 통화를 시도하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생각 못 해보셨어요? 한 다음에 차단하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어떤 도덕률보다는 조금 더 무례한 시도를 해야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고 네.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그 진심을 다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콤플렉스가 있으시다고 본인이 판단하시니까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니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는 시간 낭비다. 그건 우리한테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시라. 저희 그럼 이렇게 자꾸 이런 반복되는 사연 보내면 저희가 이유 달아서 그러니까 저 이게 고민이에요. 저희가 지금 녹음이 자, 아무튼 술친구 한 박스 또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좀 이제 끊어버리세요. 그래. 굳이 여기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요일이면 늘 찾아오시는 그분. 눈부셔. 프린스 씨 모셨습니다. 눈부셔. 어서 오세요. 심용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은퇴 방송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자마자 맨날 장난쳐가지고요. 반응이 괜찮다면서요, 프린스 씨. 괜찮은 게 아니라 입에 착착 붙어요 일단. 네, 프린스 씨. PS. 그 김프로쇼 애청자분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김프로쇼의 힘을 느꼈고 중요한 사실은 방송 잘 들었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방송 잘 들었어요 프린스 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날이 좀 따뜻하잖아요. 네. 이제 봄옷을 가볍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파란색 자켓에 흰색 셔츠를 딱 그 면바지에 멋있게 댄디하게 딱 입고 오셨는데 역시 프린스 씨는 패션도 남달라. 우린 칙칙하게 이러고 있는데. 제가 패션이 남다른 게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빛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오피스텔의 어두운 곳에서 남자 둘이서 여기가 서양이어가지고 커튼을 쳐놓으면 너무 눈이 부셔서 오후에는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야경은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프로 항상 이렇게 음침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생계 고민하고 이런 곳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인드가 어두워. 또 프린스 심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뭘 닮아요 도대체. 생계가 힘들어서 그래. 생계가 힘들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안산 강의. 네네네. 그거는 잘 됐습니까? 신청을 많이들 하시고 계신가요? 확인 안 해봤는데 꽉 차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당연함 속에서 그냥 생각난 게 말씀 하나 편안하게 드리면 광고 타임. 제 얘기가 아니고 통일의 집이라고 문익환 목사님 생가를 박물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그게 문익환 목사님 살아계실 적에 있었던 데였는데 건물이 되게 작고 이런 상태인데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가보면 이제 한 15,000점 이상의 다양한 자료들도 다 있고 사진들도 많고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재조명하고 또 이제 통일정신을 후대 이렇게 계승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후원금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치면 통일의 집이라고 치면 관련 정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가서 후원 사업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통일의 집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작가님이랑 말고 다른 어떤 인연들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퍼뜩 나는데 그분을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 문익환 목사님 조카님께서 그 이한열 기념관 또 실장이시기도 하고 같이 연결되시는 분 그쵸. 그분을 한번 저희가 그러면 그냥 저희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지금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후원을 하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그럼 그분들은 평소에 이제 생각이 있으셨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일 테고 아무 관심이 없으셨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가 좀 필요할 테니까. 왜 문익환이어야 했느냐, 문익환이란 분은 어떤 분이었냐는 얘기를 한 번쯤 할 필요는 진짜 있어요. 공개 섭외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찾아가지고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 좀 괜찮은 주제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건 워낙 유명했던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아드님이 유명하잖아요. 그 배우 그렇죠. 문성근 이렇게 유명하신데 사실 유명세 때문에 오히려 후원금이 안 모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문성근 씨도 이제 배우로서의 전성기는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튼 재정적으로는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가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통일의 집 검색하셔가지고 또 후원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만간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미투와 관련해서 일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몰아서 조금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진 않으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참아. 네. 그래서 미투 관련해가지고 에피소드를 조금 만들어줄 수 없느냐라는 요청도 간간히 이제 플러스 친구나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심용환 작가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여성 운동, 여성 운동의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또 우리 프린스님이 쫙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심용환이 준비했다고. 입에 붙어서 그래. 너무 찰지게 붙어요. 네. 어떤 타의에 의한 어떤 네임 규정 이런 거 심쿵 이제 프린스심 정말 심쿵도 있었어요? 그건 옛날에 요즘 좀 도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쿵은 좀 그렇다. 심쿵보다는 프린스심이 낫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사 속의 여성 문제, 서양 여성 운동의 역사, 요런 측면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전반적으로, 여성 운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제 눈빛이 자신감이 없어. 강의를 들어보려고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봤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묘하게 남중남고 나오고, 대학교 갔다가 기자일을 하는데 기자일이 사실 굉장히 이 남자들이 많은 조직이고, 그렇죠. 위계가 굉장히 센 조직이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냥 그런 데서만 살다 보니까, 제가 차별과 여성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거나 고민을 해보거나 이럴 기회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김진애 박사님이라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를 이렇게 거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죄책감. 이런 만큼 나는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은 배우는 자세로 한번 강의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는 근데 숟가락 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어디 가서 찾아보거나 이러기에는 좀 게을러서. 이렇게 프린스님 나오셨을 때 그렇죠. 저를 짜내서 그렇죠. 네, 전 요즘에 점점 공부 기계가 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 랭크 먼저 가야지. 사실 저도 남중 남고 나왔고 얼마큼 아느냐, 얼마큼 이해하느냐라고 한다라면 좀 명확하게 될 것은 남성으로서의 한계는 정확하게 있는 것 같고 세대로서의 어떤 여러 한계들 다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얘기가 제가 완전한 대답자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가 그래도 사회적 화두가 딱 됐던 게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땐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최근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나왔던 거였고, 아직 잘 모를 때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이제 그 전후로 해서 90년대 중후반, 요 때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여성 문제, 여성학 이런 게 막 뜰 때였고, 근데 요게 딱 멈췄던 게 뭐냐면, IMF 터지면서, 기억하는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전원주 씨가 아줌마로 나와서 어떤 국제전화를 선전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또 이제 아재들, 그쵸, 이렇게. 바로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아버지 이렇게 어떤 고생하시는 아버지 이런 식의 방송 문화가 확 가면서 사실은 또 여성 의지가 죽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란 소설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어요. 맞다. 맞아.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드러난 거여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저는 생길 수밖에 없어서 공부한 겸 고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세계사 속 여성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짧게 저희 이제 방송하기 전에 쭉 맥을 짚어주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 그래서 1차 대전 전과 2차 대전 후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제 앞에 불안한 눈빛의 두 남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여성 문제가 그냥 어느 날 헐리우드에서 여자 배우들이 열받아서 확 터뜨리는 사건도 아니고 맥락과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언저리의 주제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제에서는 완전히 바뀌는데 1단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전후까지는 한 단어로 딱 줄이면 뭐냐면 참정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정치 사회적 권리를 달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말을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68혁명 때부터 이제 본격화가 된 건 이제 아예 성해방
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성 문제를 대할 적에 이 문제를 여성의 권리라는 거, 남녀평등적 권리로 가는 것과 성평등이라든지 어떤 조금 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리는 경향이 막 있잖아요. 네. 사실 이미 서양에서 한번 진행됐던 주제였다라는 것을 머리에 딱 좀 두고 접근하면 얘기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뭐 앤서니 스탠턴 얼마 전에 그 영화 됐던 것 같은데 팬커스트 모녀 뭐 이런 것들 영화도 막 되고 그랬었는데 두 분 다 모르는 분위기여서 아유 이걸 오늘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뭐 이러는 첫째는 참정권 운동 투표권을 달라 왜 우리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등교육의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우리가 원하는 직업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뭐 나름 화제가 됐던 책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책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죠. 단박이 한국사 빼놓고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직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이름 하나는 단박이 한국사죠. 이래서 내가 김 선생을 못 버린다니까. 나 참 갑자기 막 내 눈에서 하트가 그렇죠. 네일 블라인가 아무튼 그 여자 기자.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여자가 기자할 수 있냐 이런 식이 됐다가 여자분이 이제 썼던 글이 문법은 틀려도 내용을 보고 이제 너무 반해서 편집장이 글을 이제 기자로 이렇게 끌어주면서 세계적인 기자가 된 이런 게 또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재산권, 재산 분할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 10년 전인가 제가 연도를 지금 까먹었는데 재산 분할권에 있어서 우리나라 민법 같은 거 보면 언제는 이제 결혼한 장녀가 적게 받는다라든지 하는 건 좀 오래된 문제였고 10년 전은 그거구나. 이혼했었을 때 남자는 다음날 바로 재혼할 수 있는데 여자는 6개월 이후에 재혼해야 되고. 그게 법이었어요? 그거 얼마 안 된 법이에요. 진짜요? 제가 이걸 오늘 법이 다 있어. 그래요? 네, 오늘 제가 만약 이 말 할 줄 알고 왔으면 아마 다시 찾아봤을 텐데 이거 치면 나와요. 실제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재산을 n분의 1로 결혼 유무, 남성 유무, 첫째, 둘째 유무와 상관없이 나눠지게 된 것도 그건 몇 년 전이죠. 네, 좀 얼마 안 됐고 이혼도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야, 어처구니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혼했는데 한 명은 그 다음날 재혼할 수 있고 한 명은 어찌됐건 6개월간 재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무 이유 없는 거잖아.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편견인 거죠. 네. 어머니의 친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동의하면 자녀의 성을 그 엄마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민법 개정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때 큰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동의하는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19세기 말부터 막 1870년대 이때부터 막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투쟁 방법 자체는 이제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 시위부터 시작해서 이게 잘 안 들어주니까 방화, 기물 파괴 같은 형태로 이렇게 좀 더 폭력적이냐 아니면 그냥 온건하냐를 갖고도 이제 막 나타나는 게 이때의 어떤 모습이었죠. 참정권 운동이 19세기에 있었다고 하면 그게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유럽이에요. 이 맥락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한 단계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유럽에서 사람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짧은 역사 사이에서 일단 남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건데 얻은 뒤에 그러면 너네만 왜 투표해? 우리도 해야지. 라고 발전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튼 감은 있어요. 일단 김프로보다 먼저 감을 잡은 것 같고요. 감은 있어요. 이런 숟가락 얹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빨리 얹어야 돼. 빨리 캐치한 다음에 이제 딱. 왜냐하면 참정권이라는 게 투표권인데 투표권의 역사가 이미 몇천 년 동안 쭉 이어왔던 것들이 그때 19세기에 딱 터진 거라면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표권 자체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그렇지. 그럼 나도 할래라고 된 거니까 그렇다면 또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달라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가 보통 프랑스 혁명사 읽어보면 다 남자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프랑스 혁명사를 이끌던 지도 계급이라기보다는 참여했던 민중 지도자들을 보면 여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경험한 거죠. 혁명이 끝났어. 그래서 인권선언도 하고 투표권도 줬는데 왜 이게 다 남자 위주로 가냐? 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노예제 폐지 운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인종차별에 반대해.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고 영국은 이제 그 의회주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법을 발전시키니까 차곡차곡 발전시키는데 저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입법을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어떤 갑자기 딱 튀어나왔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어떤 맥락에서 튀어나오게 된 거고 영국은 어찌됐건 산업도시의 노동운동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진행되면서 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있더라면 미국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니까 그런 어떤 성격도 좀 강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대신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사회주의가 이렇게 막 뜨니까 여기서 이제 계급 해방과 더불어서 함께 뭘 해방해야 되냐. 그 나라별로 맥락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맥락이 우리가 있는가는 좀 고민이 돼요.
맥락이 좀 없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 왜냐면 의제가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친일 문제가 해소됐고 그 다음에 뭐가 해소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친일 문제들이 있고 독재 문제들이 있고 계급 문제는 그대로 또 있고 이런 상태에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하나의 의제에 반응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권력관계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성애방의 관점 해석하고 뭐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전에 내부 갈등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문제 정의 자체의 방식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헷갈려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엄청 싸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뭐 깊이 있게 활동을 하고 그러진 않지만 최소한으로 제 양심이 허락하는 데서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글을 쓰고 오해하지 않게 얘기를 잘 써놔도 여성 운동의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극찬을 하고 한쪽은 저주를 하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어떤 포인트에서 그게 명확하게 갈리나요? 칭찬과 뭐 비난의 포인트가. 왜냐면 그냥 듣는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쓰셨던 글 중에 그랬던 케이스가 하나 있을까요? 싫어요.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갑자기 방해. 근데 이게 좀 설명하기 애매한데 왜냐면 그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끼리의 상호 비난도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강연장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이제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긴 한계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 안에서 어떤 진영의 갈등 같은 것들도 너무 심하고 이래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이죠. 이건 뭐 완전 딴 얘기긴 한데 예전에 이프라는 페미니즘 매거진이 있었어요. 그게 97년에 나온 거예요. 그 이프 매거진에 친구가 에디터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걔가 자기가 낸 거니까 쓴 기사니까 한번 봐라. 그래서 매거진을 몇 번 봤어요. 너무 어려워. 무슨 일이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나름대로 열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걸 느꼈죠. 이게 하나된 목소리가 아니네. 서로 간에 굉장히 입장차가 되게 첨예하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1세대 여성운동가들,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화여대라든지 주로 이제 기독교 쪽에서 시작돼서 나온 주류 여성학자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운동권, 뭐 이쪽 계열에서 나온 또 여성운동가들이 있고 최근에 게 또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막 정리된 게 아니라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대립점이 너무 크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튼 좀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남자들은 다 전선에 나갔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물자를 생산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총력전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건 이유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여자들을 다 산업군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자들이 직업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내놔라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하다가 전쟁을 딱 하고 나니까 남자들은 다 전선에 투자되니까 뒤에서 무기를 만들 일할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들어오고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여성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막 포스터들 보면 막 여성이 군복 입고 막 알통 막 내밀면서 이념과 상관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지? 라고 인지하면서 고민이 생기는데 나치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이제 게르만 우월주의 이런 게 강하니까 원래 우리의 게르만적 정신은 무엇일까? 참된 어머니상 하면서 목권이 강조가 되고 또 반대편에서 독일과 싸웠었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또 역시 여성들이 산업사회에서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지만 전후에 일어날 좀 상황도 계산해보고 또 그 상황이 마뜩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제정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버이날이죠. 어머니날이 제정되기 시작해요. 예, 그 이제 1914년에 미국, 23년에 독일, 26년에 프랑스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좀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여성들이 산업전선에 동원돼서 여성들이 직업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못마땅하니까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어찌됐건 모성 강조 같은 것들에 대한 개념이 또 이때 좀 등장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엄마의 상을 지켜 세우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당신은 이것도 해야 돼 잊지 마 이런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좀 보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여성해방 전에 또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되게 풍요로워졌어요. 다시 전쟁이 없고 막 헐리우드 막 뜨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시대가 딱 왔거든요. 그때 나타난 게 뭐냐? 두 개인데 그게 마릴린 먼로하고 바비 인형이에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가 역사학의 포인트인 건데 마릴린 먼로가 뭐냐면 이제 핀업걸, 그러니까 금발의 백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풍요의 시대 속에서 굉장히 여성적인데 되게 섹시하고 아리따운데 별 생각은 없이 남성 사회의 수능적인 여성상. 이게 왜 떴냐라는 것들. 어떤 입장을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지만 여튼 어떤 풍요의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 요때 소위 말하는 명품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크리스찬 디오르의 뉴욕 패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허리가 돋보이는 주름 치마. 하이웨스트 패션. 역시
오늘 거의 뭐 우리 둘의 토크쇼예요 지금. 저 배우고 있어요. 저희 둘이 하고 관람자 한 분 이렇게 청중 하나 있고요. 물 좀 떠와. 예? 뭐 가늘고 높은 굽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절정 이제 59년에 마테리라는 사람이 제작한 바비 인형인데 이제 바비 인형을 보면 얘가 굉장히 막 화려하고 늘씬하고 예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자 남성이 데리고 다니거나 부자 남성 와이프가 되기 좋은 여성이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다시 남성 중심의 시대가 도래해서 그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들을 선호하는 시대로 들어갔고 일정 정도는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여성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다만 이제 반대편에서는 바빌걸 같은 경우 재밌는 게 뭐냐면 스스로를 막 꾸미잖아요. 그 바비 인형 보면 저도 이제 아들만 있는지라 저희 집안에 바비 인형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나 저희야 뭐 먼저 이렇게 부시는 것들 안 부신 것도 부셔지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보면 이 인형을 갖고 와서 계속 옷 갈아입히고 막 이렇게 가발 갈아입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주체성이라는 것은 소비할 수 있고 나를 예쁘게 꾸밀 수 있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성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상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막 갈리는 거예요. 상대편에서는 이걸 뭐 봐라 어떤 자본이 남성이 다시 여자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도 순응하고 소비의 주체는 여성 아니냐라고 하면서 역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막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그거는 거죠. 사실 뭐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싸움이 날 만하겠네요. 어떤 그렇죠. 결론이 딱 이렇게 모아지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싸움이 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딱딱 해결되기보다는 갈등의 유발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논조나 입장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또 가치를 갖는 부분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막 생겨요. 마릴린 monroe랑 바비 인형이란 것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아이콘들을 만들어냈느냐. 사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네. 의도 없이 탄생한 우연에 의해서 탄생한 거긴 한데 그걸 해석하는 두 가지 논쟁이 서로 입장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사실 여성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있는 여성상은 우리나라로 옛날하면 그죠 엄마. 막 어떤 가족을 돌보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헤드인 어머니 혹은 마릴린 먼로 둘 중에 하나야. 그런 식의 여성상이 사회에서 용인되거나 강화되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두고 해석할 적에 사실은 다양한 차이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저도 좀 발언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정도 선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역사가들은 비겁하다고. 앞에서 누군가 다 싸우고 나오면 이렇게 정리나 하고 막 이런 참 나쁜. 근데 여기 또 하나 재밌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요. 시몬네 보부아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보부아르. 여기다 왠지 눈빛상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듯한. 전 진짜 잘 몰라요. 큰일 났어요. 오늘 누군지만 알아요. 뭐 하는 거 이런 거 모르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김프로 개몽쇼. 그렇지. 좀 깨어나라. 그래서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언제까지 개몽을 할 거야. 지금 저기 방송 못 보셔서 그런데 김 선생이 완전 눈빛이 완전 무시했어요, 지금.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시몬네 보부아르는 원래 누구로 유명하냐면 장폴 사르트르의 와이프,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 와이프로 유명한데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섹슈얼리티 외에 젠더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나는 흐름, 완벽한 처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여자는 당연히 인형 좋아하고 여자는 당연히 앉을 때 오므리고 앉고 여자는 당연히 순응적이고 내성적이다. 근데 이제 시몬네 보부아르 때부터 구체화된 폭로는 뭐냐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키워진 거다. 핑크 좋아하게 만들고 여자는 조용해 뛰지 마. 한다는 이런 문화들 속에서 길러졌다라는 측면. 이것도 사실은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섹슈얼리티고 어디까지가 젠더냐를 갖고 이제 또 막 갈라지긴 하는데 여튼 나오게 되고 근데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게 이분의 삶이에요. 지금 사실은 지금 약간 이녀라고 그러죠. 그녀의 제가 제 노트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노트북에다가 그녀의 삶이라고 써놓고 말할 적에 이제 이분께서는 막 이제 눈이 이제 그녀를 보면서 굉장히 오해에 당할 뻔한 참사가 벌어질 뻔했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생계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돈을 번다. 두 번째는 결혼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 결혼.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사르트르하고 보부아르의 관계는 멀리서 보면 멋지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 결혼했는데 나중에 가면 막 서로 쌍바람 피고 막 제가 이제 워낙 사르트르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서 깊이 파봤던 적이 있는데 괜히 봤다라고 생각할 정도 좀 그런데 그리고 출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남녀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 뭐 남사친 여사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교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바뀐 문화들을 그때는 거의 투쟁과 도전처럼 만들어 나갔던 게 이제 시몬네 보부아르가 아주 상징적으로 유명한 모습이 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분이 활동 시기가 대충 연도로 보면 언제쯤을 봐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한 60년대 중반 요기 전성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940년대부터 한 60년대 뭐 한 20년. 그쵸. 한 35년부터 65년 뭐 이렇게 되는 전성기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여성의 책임. 그러니까 여자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순응하거나 남성 중심의 질서체계를 강화하는 여성들이 비판하는 목소리. 사실 이걸 두고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막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 부각시키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뭐 근본은 남자들 책임이다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는 심각한 전선이 있는데 왜냐면 이런 거죠. 뭐 얘기하고 싶죠. 그 전선에서는 나의 입장은 정말 분명해. 하지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더라도 거기도 보면 어떤 당나귀인가 아무튼 그 암컷 나오는데 걔가 아무 생각 없이 혁명의 전선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남자 주인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나온다라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이번에 뭐 미투 운동 때 폭로가 되는 성희롱을 폭로했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또 여성이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사실은 한 큰 화두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이 주제랑 되게 맞닿아 있는 영화예요. 근데 왜냐면 주인공들이 다 여자고 결국에는 여성들이 맞아요. 해방을 이뤄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에 도망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몇 명 나와요. 나를 먹여 살렸던 불안당으로 묘사되는 나쁜 놈에게 돌아갈래. 난 거기서 충분히 행복했었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근데 전 이건 반대예요. 그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이런 거죠. 꽃뱀론. 사실은 남자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지 않은 하지만 상당수의 남자들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계속 남자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되는 게 뭐냐면 저 꽃뱀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무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그쵸. 물론 뭐 김 선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니야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아니 왜냐면 제가 사실은 뭐에 되게 불만이 있고 지금도 몇 번 짧게 글을 쓰긴 썼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권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보통 지금 가해자들이 다 대부분 상급자들이고 피해자의 여성이 대부분 이제 하급자들. 그러니까 직위가 좀 이렇게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권력의 위기관계를 많이 풀고 특히 그런 논법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50대 남성 지식인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 아니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막 상담해 보면 상담사 얘기 들어보니까 상담학 교수님이 이렇게 글도 쓰시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면 회사나 이런 데서 여성 상사에 의한 성폭력이라든지 위계질서에서의 폭력 때문에 회사를 관두는 남자 직원들의 얘기도 많기 때문에 권력의 위계관계 자체를 제가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번에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는 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것이 핵심 주제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절대 다수의 성폭력은 남성에 의해서 가해진다는 것을 얘기한다라면 자칫 이제 권력의 위계 혹은 꽃뱀론 같은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기까지도 사실 얘기 듣다 보면 솔직히 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왜냐면 내가 어느 진영에 있는가가 너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가 더 복잡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이제 68혁명이에요. 68혁명.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1968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성질서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뭐 미국에선 베트남전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반전 운동으로 해서 히피. 그리고 우드스탁 이런 거 있잖아요. 락 공연하고 막. 긴 머리에 마약. 왜 하신 것 같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긴 머리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때 긴 적이 있었어요. 그쵸.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시대 때 나타나게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기가 그해 이제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사건. 2달 후에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 케네디 대통령이 먼저 죽고. 그렇죠. 팡팡팡 터지면서 상황이 너무 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미국의 위선,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있던 상황에서 워싱턴 DC에서 반전 시위를 할 적에 이때 자매애는 강하다라는 구호 속에서 원래 전체 흐름은 반전 시위인데 드디어 이제 미국 내에서 아주 센 형태로서의 어떤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재점화가 막 일어나요. 그때 이제 했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죠. 선발대회 반대. 저도 어렸을 때 느꼈던 거지만 미스터 코리아는 없잖아요. 물론 있나? 헬스. 헬스? 네. 근데 이제 그건 거의 화제가 안 되고 미스 코리아가 매 화제가 돼서 그의 제일 예쁜 여자를 뽑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수영복 심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몸매도 다 드러내는 거 이런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에 대한 개념은 없었긴 하지만 왜 저렇게 여성을 굳이 저렇게 둘은 별 생각이 없었구나. 지금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사학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미스 코리아 보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그렇지. 우린 틀렸어. 그래서 저희가 사학자를 안 하는 거예요. 몽둥이 어디 있어? 아니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진보적 스탠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진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단 뭐에 어렸을 때 좀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저희 집이 이제 제 장손이거든요.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요. 제일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문제의식은 우리 엄마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서 제사 준비를 다 해요.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엄마랑 작은 엄마들은 열심히 그걸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우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들은 그냥 계속 정치 얘기를 하면서 놀다가 세상 아무 일 안 하다가 나중에 절만해. 아니죠. 밤은 깎아요. 밤은 깎죠. 밤은 깎고 그리고 제사를 본인들이 주관하잖아요. 본인들이 주관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내는 거 다 작은 엄마들이 준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이상해서 그냥 뭐 무슨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 견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엄마를 적극 좀 도와주자. 근데 제가 이제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 동생 애들이 있는데 그때 물론 중고등학생 때지만 사촌 동생 애들한테 야 와서 상 닦아 막 시켰어요. 근데 이제 또 건들지 못하는 또 그 장손만의 카리스마가 아니 사춘기 때 삐뚤어짐. 삐뚤어짐. 그런 걸로 이러는데 정말 그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작은 엄마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을 이런 거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제사라는 곳에 있는 남성의 여성 지배 개념화 시킨다면 그때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또 반대편에서 여성이 순능하고 있는 모습 제가 사실 그게 어렸을 때 되게 큰 이상함이었죠. 해석할 수 없는 뭐 이게 무슨 역사학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을 본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지? 남자들은 주방에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치. 밀어내신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저를 미워하거나 제가 무슨 뭐 다 했어 미워 이미. 우리 방송 언제까지 하냐? 아니 우리 만난 지 원래 남자들끼리 친해질수록 서로 상호 비방이 심해지는 거는 익숙하나 그렇죠. 방송에 10회를 안 했거든요 지금. 역시 이 주제가 주제니만큼 입장이 나뉘면서 우리 사이에서도 투닥투닥거림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무지한 자와 숟가락 얹는 자와 아니 바람둥이야. 여하튼 다시 얘기를 오면 저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 어느 지점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그냥 좀 불쾌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감정이 좀 이상했는데 그리고 저 교회에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항상 회장은 남자로 뽑는. 그렇죠. 회장 남자 여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 제가 그 회장이었거든요. 제가 대놓고 왜 꼭 여자가 부회장이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졌다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아무도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특별히 그게 또 뭐 여자를 차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관행처럼 있었던 그냥 쭉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그랬던 것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다시 얘기가 돌아오면 이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앞치마 거들, 브래지어 이런 것들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이 시위를 주도했던 로빈 모건이라는 분은 인종차별주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다 섞여서 미국적 가치가 돼서 미스 아메리카 제도가 나왔다고 막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성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거죠. 68년부터 다시 한번 세게.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 여겨지고 뭐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는 목숨을 걸고 막 투쟁하듯이 이렇게 그쵸. 쌓아온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참 반성하고 생각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핵무장 해제 운동.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1차 세계대전까지는 주로 이제 도덕적 당위,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권리의 문제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갈등은 있지만 수용 가능한 남성 사회에서 이렇게 아이고 남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다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8 이후부터는 이게 굉장히 운동론적 성격인 거죠. 특정 집단의 특정 이념적 성격을 바탕으로 나오니까 이제 또 그 생각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건 있지만 저 집단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좀 극단적인 측면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히피 문화 같은 게 잘 알다시피 맨 처음에 막 해방을 얘기하면서 다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막 마약 속을 거짓대 속을 이렇게 개판이 되죠 그냥. 개판이 돼버리고 막 우드스탁은 멋지게 열렸지만 그 다음 우드스탁에서 막 폭력, 섹스 막 엄청난 깽단 와서 막 밀어버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반대 진영에서 저것도 미친놈들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뭐 부분적인 거다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사실은 68혁명 이후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68혁명을 주도하던 남성 활동가들의 가부장적인 모습에 대한 폭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이거 오버랩 되는데 지금이. 네. 제가 언제나 이렇게 멀리 갔다 오지만 결국 우리 문제로 딱 오는 어떤 역시 탁월하셔. 아니 그때 내가 잘난 척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교만해 보이잖아요 지금. 노렸어요. 맥인 거야 지금. 그리고 녹화 끝나면 이제 주먹 다짐을. 내가 팔 더 길어. 그래서. 근데 맞아요. 결국 오늘 우리 문제랑 상관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68혁명 당시에 9월 달에 그 학생운동 지도부에서 뭘 발표할 적에 리거라는 여학생 운동 지도자가 남성 지도자들한테 토마토를 막 던졌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항의의 의미인데 이게 그냥 운동할 때 당위성으로는 해방이지만 지도부가 다 남자고 지도부의 마인드가 다 가부장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해방을 얘기했어. 그리고 이때 나왔던 것 하나가 성해방, 자유연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미국이라는 사회가 청교도들의 근엄한 어떤 가족주의인데 그런 게 어딨냐. 자유롭게 지내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 그걸 받아들였던 여성들이 이제 자유연애도 하고 막 하니까 그걸 두고 남성 지도부가 해픈 여자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가족의 어머니로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가 해방된 자유로운 삶과 자유연애를 누리는 존재가 됐는데 이걸 나를 또 해픈 여자로 규정한다? 이게 불만이 되는 거고. 반대편에서 또 이런 일도 일어나요. 흑인 남성이 이제 같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백인 여성한테 우리 같이 섹스하자. 막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싫다고 그러는 거죠. 난 널 사랑하지도 않는데. 근데 자유연애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흑인 남성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결국 백인 인종주의자다.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네. 오늘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김 선생 쇼! 예! 서로 올렸다, 띄웠다. 그러다가 둘이 싸우고. 그것도 문제네요.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우리 사회의 지점에서도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변혁적인 변화를 바라는 상당수의 지도 그룹이 다 남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하고 약간은 뭐 완벽한 등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교롭게 닿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이걸 찾아보다가 좀 놀랐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68년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양상의 근본적인 어떤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에 대한 획득, 이런 건데, 근데 그 기전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역할에 있어서 누리지 못했던 속박과 자유에 대한 추구, 어떤 사람들은 인종 문제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 이런 식으로 서로 니즈들이 다른 것들이 부딪히니까, 그렇죠. 이건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딱히 완전한 해결책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문제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걸로 공산주의가 나왔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사회민주주의로 간다라든지 복지국가로 가면서 대강의 맥락이라는 것이 갖춰지면서 사회가 성장하는 구조가 있는데 사실은 여성 문제 측면에서 참 힘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주 이게 좀 지점이 애매한 부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때는 이게 막 70년대 때 파이어스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을 때 막 주장하는 거 보게 되면 파이어스톤이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막 동성애주의. 그러니까 남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이제 동성애주의를 가자. 남성이 배제된 걸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저는 옛날에 그게 지금의 일반 입장인 줄 알았는데 상호협력적인 공동체 모델로 간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복잡해져요. 그 다음으로 가버리면 이제 에코페미니즘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의 고유한 가치들, 보편적, 네. 일반적인 걸 얘기했을 때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남자들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는데 비해서 여성들이 보다 더 에코니즘, 그러니까 환경주의에 가까운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에코페미니즘이 최근에 굉장히 뜨는 주장인데 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표정이 확 김 선생님이 변하는데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람 문제지 남녀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걸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인류 역사에서 남성들이 기여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남자들을 이렇게까지로 일방화시키냐라는 비판을 당연히 남성 진영에서 그쵸, 받을 수밖에 없고 반대편에서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러면 남성성과 여성성 구별해서 남성성을 고정된 존재로 본 거야? 이것도 또 일종의 여성성을 고정된 존재로 본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억압이다. 이것도 또 다른 억압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순간 이제 머리가 막 지금 김프로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어렵네요.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어떤 보편 가치를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나눠보자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 수많은 남자 예술가들은 뭐야? 남자가 아니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야.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어느 지점으로 가면 이게 파생화가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운동 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68 당시에 이제 1968년 베를린에서 여성 해방을 위한 행동 평의를 연 거예요. 원래는 해방을 위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모였던 여성들이 와서 했던 관심이 뭔지 알아요? 성해방에 관심이 없고 사회복지. 오직 사회복지. 그러니까 내가 내 교육과 직업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없냐.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와 참여한 여성들의 또 입장 차이가 갈리고. 그래. 나도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러나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야라는 여성들이 또 많거든요. 이렇게 갈리게 되는 또 배경도 여기에 있는 거고. 또 한대편에선 어디됐건 성해방, 피임, 자유연애 이게 또 세니까 미국의 보수파가 대표적인 건데 가족의 가치, 낙태 반대 운동 이러면서 또 이제 뭐 옛날 부시 대통령이나 미국의 어떤 공화당 혹은 민주당 일부가 갖고 있는 또 역반응 같은 것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신교와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틀로 쭉 유지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68 때 한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8에서 파생된 탈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조와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지만 그 반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주의, 여전히 청교도, 기독교, 자본주의에 대한 신봉 이런 게 분명히 남아있어서 헐리우드 영화를 공격했던 포인트도 그거잖아요. 디즈니 영화가 항상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왔는가. 맞아. 가족 중심의 공주로 나오고 뭔가 늘 그 남성의 구원이 되는 이런 역할들로 그쵸. 쭉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걸로 헐리우드에서 디즈니 영화가 쭉 공격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요즘은 픽사나 여러 가지 영화 스튜디오들이 적극적으로 여성해방 운동을 얘기하는 영화들로 또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영화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애매해지는 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동등한 양성의 평등한 권리까지는 어느 정도 다 동의를 지금 하는 상태인데 그 다음 단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동의하는 형태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까지는 동의해도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되는가를 두고는 막연한 해방까지는 이제 함께 얘기하지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진영의 갈등 같은 게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오늘 참 유익하네요. 맞아. 눈빛이 제가 잘 배우고 있어요 오늘. 눈빛이 하나도 안 유익해. 금방 잘 것 같은 눈빛이죠. 근데 이게 왜 제가 굳이 좀 재미없어 보여도 이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대강 흐름을 좀 알아야지 내가 느끼는 반감의 기원이 어딘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체계화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다들 그냥 별 생각 없이 남자로 태어났고 그냥 순진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래라고 이제 당할 때 느끼는 반감이 역으로 이제 얘가 막 일배라든지 극우파가 되는 역반응이 날 수도 있고 같은 여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서로 이제 진영이 나뉜다라든지 사실 이런 포인트가 이제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최근에 어떤 성해방 논리까지 가버리면 다시 이제 그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대, 종교직계의 반대라든지 이런 또 얘기들도 막 생기게 되니까 이게 좀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죠. 부분 뜯어놓고 보면 사실 다 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고민의 정도에 이제 딱 맞는 논리 에 천착해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그냥 평행선만 계속 달리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쭉 정리를 해주신 맥락을 저 같은 이제 무지랭이가 쭉 듣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19세기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에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보편 권리의 획득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육, 정치 참여, 최소한의 복지,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보편 권리의 획득에 어떤 포커스가 가 있었다면
2차 대전 이후에 또 68 세대를 지나면서 나오는 담론의 양상은 그때부터는 개인 가치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죠. 그쵸, 그쵸. 네. 나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는 이게 소중한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보편 권리는 사실 좀 쉬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비교적 카테고리화 돼 있고 그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교육받아야지. 하드웨어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 이전에 조금 진지한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이게 실명 거론하라고 얘기하기 너무 힘든데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보면 원래도 되게 저명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막 폭탄처럼 퍼부으면서 지금 어떤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어느 여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여 교수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갑질 대마왕이거든요. 학생들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갈구고 그래요. 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충분히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돈 주고 누릴 거 누리시면서 이 문제 속에서 굉장히 스스로 되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반성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선 긋고 나랑 상관없는 저 이상한 애들이 저지른 일이다라는 식으로 관점을 가버리면 그건 해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상대의 어떤 주장에 단점만 지적해서 공격하고 이런 것도 조금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문제죠. 선을 그어서 쟤는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그어진 상대편 쪽에서 역시 너는 남자니까 그런 식밖에 못하는구나라는 선 긋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 이상 가면 이제 막말이 나오죠.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 유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말을 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지금 이건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자, 감사하고요. 저의 배우려는 의욕은 있으나 막 눈이 막 감기고 막 어떤. 아무튼 참 이게 저는 과문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잘 배우겠습니다. 아니, 유독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로 제가 고민의 정도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남자니까 누리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라고 하지만 그렇게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불어오는 광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잘 찬찬히 뜯어가지고 생각을 안 해보면 사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생각을 안 하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나는 군대도 갔다 왔는데 나를 위해서 복무했는데 왜 여자들한테 뭐 이런 배려를 해줘야 돼? 근데 좀 맥락을 알면 이건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대답도 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감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감정 중심적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번 당했던 건데 저는 꽃을 좋아해서 이게 이렇게 사주로 얘기할 때도 인생의 어떤 성취를 이렇게 피어올라라. 꽃처럼 피어올라 이런 얘기를 항상 비유해서 많이 말하는데 방송에서 얘기할 적 이제 뭐 위안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꽃다운 청춘 사실 이게 상용어인데 왜 여성을 꽃에 비유하냐 꽃을 땄다 따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쵸. 발화자의 의도와 너무 그러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정말 이거는 여성 억압적인 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이나 배경을 무시한 난독증 시대 속에서 단어 하나로 공격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게 상호 간의 악순환이 너무 심하거든요.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흥분하기 전에 이게 어떤 맥락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구비 정도는 우리 김프로쇼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맞아요. 저같이 그냥 같이 잘 배워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사 속 여성 문제, 서양 여성운동의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맥락을 한번 훑어주셨는데 서양사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면 또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고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배우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같은 주제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